재난 문자 시스템은 2006년 처음 도입되어 긴급 재난 문자 방송 수신 기능이 기본 탑재된 4세대 스마트폰이 출시된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 문자는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로 분류되며 위급, 긴급, 재난 문자는 벨소리를 지정하거나 끌 수 없는 굉음을 냅니다.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 서울 전 지역 모든 휴대전화는 일제히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 수준인 위급 재난 문자가 서울시청으로부터 발송된 것입니다. 6시 32분 발로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며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대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문자는 좀 이상했습니다. 경보를 발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여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안전, 긴급, 위급 재난 문자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문자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초의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 10여 분 뒤 오발령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발송되었고 1시간 후 서울시는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시장 오세훈은 아침에 위급 재난 문자 소동이 다소 과도했을지언정 적절한 대처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안전에 관해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편이 낫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행정의 미숙함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관계 당국 간의 입장이 다른 것 또한 문제입니다. 단지 시끄러울 뿐 어떤 정보도 없는 경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말 경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란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일이었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 간의 다른 입장은 경계경보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급 상황에서 경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여 바로잡는 것은 당장의 소소한 이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전반을 통틀어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야당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처지로 이어집니다. 이재명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은 한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아이고 수요일날 그 아침 일찍 다들 야단이었죠. 그 경기도는 안 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만 왔죠. 경기도의 일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남 쪽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기지국이 겹치는 지역, 접경 지역 그런 데는 왔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이제 평택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또 일 때문에 좀 일찍 깨 있었거든요. 네. 6시부터 깨 있었는데 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재난문자 시스템이 발령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기지국에서 동시에 발송하는 거라 가지고 이제 기지국이 겹치는 지역, 접경 지역 같은 데서는 간혹 이제 그 섹터 바뀐데도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 이제 뭐 그 재난문자 이렇게 이제 소동 있고 나가지고 그 SNS에 올라오는 이제 사진 하나 있었는데 뭐 재난문자의 의외의 순기능 그래가지고 사진 아니라 그리구나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폰 한 30개씩 40개씩 쭉 갖다 놓고 하는 애들 걔들 아침에 아주 시끄럽했을 거라고 그렇죠, 하나하나 다 꺼야 되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저는 또 뭐 왕옥동이나 기똥댁도 생각나고 그럽디다. 걔들도 그런 애들이면은 아침에 시끄럽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되게 이게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국가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난은 이건 이제 전쟁 상황에 주는 거지만은 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그 위험을 경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실 좀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혼선이 왔다는 게.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건 있어요. 요 재난문자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그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한 번 문자 발송할 때 60바이트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저렇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문자를 여러 개를 쭉 이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문장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발송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날 아침에 온 거 보면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 문자 처음 받았을 때 이거 대체 뭐야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경보가 왔는지도 없고 뭐 대피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없고 그냥 대피할 준비만 하래. 문자 띄고 와가지고. 네네네.
경보다 대피할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생각해보시는 게 두 가지인데 정부 부처가 패닉 상황이 올 정도로 뭔가 갑자기 긴급한 일이 터졌거나 아니면 이거 뻘짓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데 뭐 이날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좀 보면 뭐 아침에 이 경보 받자마자 그냥 무턱대고 차 끄고 나와가지고 수원까지 갔다 오셨다는 분도 있고 네. 피난 간다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띡 던져놓으니까 뭐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강심장의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게 말하면 재난 불감증이고.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한 이제 혼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에이 이거 뭐야 이거 그러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지하철 이렇게 풍경 같은 거 스케치한 것도 보면은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일일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온다는 거지. 지하철에서 이제 일찍 쭈르륵 받았는데 그냥 사람들 다 출근해야 되니까 에이씨 뭐야 그러고 이제 그냥 무덤덤하게 갔다는 거예요. 별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나마 이렇게 이제 오발령 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정말로 상황이 터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평소에 이제 이런 식의 그 문자를 발송할 때 되게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터지면 진짜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된다. 일단은 이게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이제 북한에서 위성 발사를 한 거였죠. 네네. 그게 원래 북한에서 발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당겨져서 발사가 됐다고. 근데 그 기간을 날짜를 딱 정해준 건 아니고 네. 6월 언제까지든가 하면 5월 말부터 6월 언제까지인가 그 사이에 발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거니까 그날 미사일 발사한다고 저희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당황할 일은 안 했던 거죠, 애초에. 네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그러니까 그 시험 발사 상황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냥 정부 입장은 그랬거든요. 그 발사하는 거 이미 예고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발사 당일날 보면 항상 이제 NSC 개최해가지고 시간이 언제든 간에 뭐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 야 대통령님 잠 좀 주무시게 새벽에 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항상 이제 NSC에 나가 계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항상 정부 이제 공식 입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뭐 다 예상했던 거고 우리는 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은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을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린 데다가 NSC도 제때 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참석도 안 했어요. 주관을 그때 국무총리였던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가 버리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재난 상황에 좀 이렇게 무덤덤한 면이 있는데 이거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재난 불감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걸 정말 일 터졌을 때 어떡하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발질하고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 버릴수록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점점 안 그래도 지금 그 정의움 때문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꾸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까지 잃어버리면은 뭘 어떡하려고 이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일단은 예, 뭐 큰일 아니게 조용히 넘어가서 천만다행이죠. 예, 다행이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백총이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이제 김변님 트윗을 올리셨는데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이제 본안 아니고. 네네. 가처분은 일단 기각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백총은 이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참여를 못하셨어도 이제 응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렇죠. 이제 상심하신 분들께 이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그렇게 이제 트윗을 올리셨는데 뭐 본인이 제일 상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찌됐건 간에 총대에 맨 사람인데. 그렇죠. 김변님이랑 두 분. 뭐 위로를 받으셔야 될 처지지 오히려. 이게 이제 저간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걸로 좀 백청이나 아니면 김변님한테 이제 좀 압박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왜 빨리 안 나오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잘 안 되면 어떻게 이제 막 뭐라고 할 그런 태도를 보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소송이 어려울 거라는 이 소송을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네, 우리가 비슷한 경험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서입 때도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묘하게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네. 뭔가 심각한 위배 상황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은 어떤 정당 쪽 관련된 쪽 왠지 크게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 네. 부담되죠. 자기들도. 네네. 여론 어떻게든가 여론을 양분하고 있는 한쪽을 좀 죽여야 되는 그런 판결인데 네네. 쉽지가 않죠. 그런 게 있어서 네 어떤 아쉽지만 원래 그 백광현 앵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소송의 첫 번째 의의는 반대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네. 거였죠. 그래서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록을 남겼다는 것에서 최소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 소기의 같습니다. 목적을 일단 달성한 거고,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보면 사실 본전치기 아닙니까? 우리는 네네네. 저도 그만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이고 반대로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기지 못하면 지 인생 끝장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손해 본 건 없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이동형이나 저희 개딸 애들이 좀 뭐 또 놀릴라나 그 놀리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너 당대표 지금 맨날 법정 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리면 될 일이니까 아무튼 그 김변님이랑 백청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소송이기도 했고 네네. 그 김변님 이제 그 이재명 측 그 변호인단이랑 이렇게 그 계속 질의서 오가는 거 그 과정들 이렇게 물론 이제 백브리핑 통해서 전해 듣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 보면은 업무량 자체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고 진짜로.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말로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 쓰는 거 장난 아니거든. 특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공방 오가는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거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일당 한 100만 원짜리 킵에 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최고 수준의 킵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셨으니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고, 뭐 이제 저는 한편으로 감사드린다. 이거 총대 매일 사람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많은 응원. 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까요. 본안은 물론 이제 길게 가겠지만은 네. 이것도 어떻게든 그 흔적은 남길 수 있겠죠. 어떻게 흘러갔다. 네.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 뭐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억지를 썼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 그것만 해도 또 의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잠깐 단신으로 전해보자면은 이 기본사회위원회 민주당 내에 네. 이거 뭐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다니면 다시 이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1일날 그 기본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2명을 선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누구야 한 명. 옛날에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누구지? 아, 이현욱. 예, 이현욱이랑 예, GH. 예, 이현욱이랑 강유현이 선출이 됐어요. 예, 농수산진흥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예, 했던. 성범죄 이력 있는. 그리고 뭐 뭐지 그 한총련인가 그 전 예, 그건가 네. 하여튼 그 운동권 인사 출신이죠. 그 이제 선출직 나가려다가 성비위 때문에 미투 터지는 바람에 못 나갔던 네. 강유현 요 두 사람이 이제 그 부위원장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용인도 다시 데려와가지고 뭐 용해인은 이제 자문인가 뭐 네. 하여튼 그런 걸로 임명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좀 그냥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그 이제 박광훈 원내 들어와가지고 잠시 위축된 것 같았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 다시 개딸들 앞세워가지고 이제 다시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내에서 위세 과시형일 수도 있고. 네,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름, 기본사회위원회가 민주당 이름으로만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당론으로 막 박아버린 거잖아, 지금.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건 이재명 지 대선 그 공약이고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내가 짱이다라고 과시하는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그 어저께였나 윤석열 그 정부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 복지는 뭐 민간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현금성 복지는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일견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별 현금 뿌리는 현금 살포 방식에 이제 복지는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복지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으로 역할을 많이 전이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말이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민간으로 복지를 전이시킨다는 말은 골 때리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각 재고 있다가 바로 딱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대립각 세우려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뭐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나마 좀 더 합리성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다만 말을 그렇게 하고 무슨 짓을 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네.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뭐 이제 이재명은 이 기본사회위원회 이제 그 부위원장 2명 선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내다보고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원욱하고 이 강 의원 말고 부위원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일단 조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위원장 말고도 각 광역 시도단위의 광역위원장 지역별로 이제 다 갖다 박았구나. 17명을 예. 그럼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선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조직이면서 동시에 공천장하고도 연결될 네,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 그냥 이름만 우리가 알고 갑시다. 우원식입니다. 예, 한동안 조용하게 잘 안 보이던. 뭐지 그럼 민평년도 지금 여기 한 달에 걸친 건가? 지금 민평년의 모습은 사실 예전처럼 아주 일사불란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런 한두 사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성준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우원식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좀 유명하던 뭐 이인영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재근 의원도 있고 인재근 의원은 뭐 거의 토템이고 이제 네. 보면은 네. 그다음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산당처럼 이렇게 딱 엮여서 뭐 전원이 막 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뭐 이재명이다. 잘 없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대선 경선 전에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캠프까지 따라왔었나 모르겠는데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민평년 그렇죠. 인사거든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리를 보면은 이낙연 캠프 하셨던 분들하고 좀 더 거리가 가까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이 수석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뭐 민평년 전체가 다 이제 이재명구로 기울었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평년의 어떤 멤버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네네. 민평년 전체를 이제 규정지을 수는 없게 네네. 그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평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많은 그 비명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간층 네네. 의원들처럼 다들 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근데 뭐 우원식 같은 경우는 간 못 보죠. 뭐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이재명이랑 합을 맞춰가지고 이재명을 아주 열심히 밀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원식 같은 경우 뭐 그냥 빼박이죠. 그냥 이재명이죠. 네. 뭐 당연히 이제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뭐 잠깐 해보자면은 김종민 의원이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딸 비판에 관해 가지고 네네. 개딸이랑 결별하라는 게 아니고 폭력성을 이제 누구를 뜨려야 된다. 그걸 이제 이재명이 해줘야 된다. 그 역할을 이재명이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이 이제 기사로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김종민 또 저것도 간자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김종민 의원을 본 그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선명성 지향적인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 양반은 나름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일관성이라는 게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일관성으로 저는 보이고 사실 이제 이재명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개딸 비판할 때 개딸이랑 이재명이랑 절연해야 된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따가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지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싸움판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막아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 식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개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명이랑 친명이랑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출구를 제시한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타협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화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 네. 빠져나가 막 뭐라 세우고 그냥 너 죽을래 꿇을래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굴러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건 그렇게까지 막 비난하고 김정민 간자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박근혜 탄핵 때 대통령님 처음 입장은 그거였잖아요. 결자해지 하라고. 네네. 스스로 그렇죠. 내려라고.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박근혜 저거 감옥 보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민주주의자적인 태도거든요. 그때 막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네. 질서 있는 퇴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막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집회 계속 나갔지만 나갈 때마다 운동권에서 만든 이상한 노래 막 박근혜는 걸 감옥으로 막 그런 노래 맨날 나오고 그랬거든. 무슨 마징가 제트 노래 같은 노래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그때 이제 그 여론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았던 대통령님은 그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안 잡았던 거지만 그런 얘기를 김종민 의원이 있으면은 욕 바가지를 먹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게 그때 그리고 트집 잡는 사람들 많았죠. 뭐 이제 그래봤자 좀 대통령 지지층이 워낙 좀 그 저변이 넓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시위 주체 인사들은 사이다주의자들. 네네. 이재명은 아닌 척하다가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것처럼 막 네. 네, 갈팡질팡 그랬었고. 뭐 저도 이제 김정민 의원 보면은 어저께 또 이제 뭐 연대화 공생 대전 포럼 네. 김정민 의원이 주최를 했거든요. 이제 그 영상 라이브를 네네. 좀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 저도 막 열불나고 답답하긴 했어요. 아, 네네네.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막 중원본으로 흘러가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면면을 보면 김정민은 별로 이제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 양반이 전반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쭉 내려놓고 보면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고 그거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가 김정민 의원을 지도자를 세울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국에 필요한 거 한 명이라도 또 우리 편을 확보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말 좀 흐리멍텅하게 한다. 그런 걸로 너무 이렇게 맘상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단신들은 전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방탄중년단 이재명님, 친절한 이순씨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는 오픈 카카오톡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주소는 각 SNS 프로필에 링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수원 사시는 청취자분께서 웰컴퓨터를 통해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야, 네. 괜히 이제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한번 더 드려야 될 거고. 예, 그러니까요. 저희 네. 이름을 네. 굳이 언급해 주시면서 네.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면이 섭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퓨터 사장님 만날 때 이제 한번 또 이제 힘 좀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몇 대를 팔아줬는데 말이야. 그래서 얼마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그럼 이제 따져봐야지. 자, 그래서 참 저희가 다시 한번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의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계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개딸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토하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조금 더 이제 보도하는 곳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이제 겟달을 주로 비판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이제 잠깐 언급되는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태극기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그쪽이랑 겟달이랑 이제 등치시켜가지고 양쪽에 이제 같이 퍼져 있는 어떤 강경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이제 그 뉴스타파 보도 나가지고 그 이제 거기 이제 인터뷰 참여하신 분은 뭐 막 배신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자기는 이제 그런 취지인지를 몰랐는데 인터뷰 다 따놓고 나중에 나온 영상을 봤더니만 자기가 이제 그 얘기했을 때 생각했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겟달 비판적으로 그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배신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찐 겟달을 섭외하셨네 뉴스타파에서. 그 이제 그 네임드 분이십니다. 그 방송에서 뭐 닉네임 밝힐 건 아니고. 그 사람인가? 네. 하여튼 유명한 분 한 분. 네, 그 저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분 맞을 겁니다 아마.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파가 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네네. 근데 뭐 구독자 수 빠졌다는데 한 2만 명 정도 빠졌대요. 근데 여기도 104만인가 뭐 그랬는데. 100만 넘었구나. 넘어갔나 보더라고. 골드 버튼이네. 네. 그런데 뭐 102만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파를 지금 이제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겟달 진영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 컨텐츠 제작한 이제 PD 신상까지 털어가지고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뉴스타파 그 영상 저는 찾아서 봤는데 좀 못마땅했던 게. 네. 제 관점에서는 이거 겟달을 은근히 실려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태극기랑 겟달이랑은 이렇게 등치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가 그 양산에 내려가서 시위하는 걔들이랑 또 그 좀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가 좀 비겁했다고 보는 게 뭐 뒤에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나올 요 꼭지에서 결론적으로 나올 얘기긴 한데 저는 이거 사실 뭐 겟달 문제 지지자 문제가 아니라 유튜버들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질은. 네.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는. 그렇게 보면은 차라리 이제 이쪽 유튜버랑 저쪽 유튜버 특히 이제 양산에 내려가서 지랄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랑 엮어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했어야지. 태극기가 아무리 극성스러워도 겟달의 폭력성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막 박근혜 시절에 박사모나 그 시절의 태극기면 또 모르겠다. 가스통. 예. 네. 거기는 진짜로 막 그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정도 되면 모르겠다 싶은데 지금 태극기가 뭐 저기 국힘당 의원들 뭐 칼로 찔러 죽이네 그러고 다니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둘이 붙여놔 버리면은 그 겟달 특유의 아니면 이제 이재명 여기서는 이제 이 겟달들은 또 자기들이 그런 과격한 그 이재명 지지자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층이랑 윤석열 지지층 혹은 지금 국힘당 지지층이랑 폭력성 수위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버리면 이재명 지지층의 폭력성이 희석되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거 그럼 한번 짚어보죠. 네. 자, 5월 28일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박용진 의원이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협력의원 협약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경북도당 앞에서 시위 중인 당원들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은 이 시위 중인 분들이 이른바 이제 겟달로 불리는 이재명 지지자들로 보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재명 말도 꺼내지 마라. 그다음에 너는 행사 참석하지 말고 안동을 바로 떠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정말로 건물 안에 진입을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박용진 의원을 잡아 끌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그냥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버려라 이런 얘기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 물리적으로 강경하게
막아섰다. 이 더구나 이제 요 경북도당 행사 주최자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친명 네네. 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명 인사가 박용진 의원을 좀 초청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해버리는 거는 좀 그럼 행사 주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근데 주최자는 또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은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호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박용진 의원 욕 먹으라고 그러니까 차도 살인을 계획된 차도 살인일 수도 있긴 하지. 의도적으로 불렀나? 네, 한번 그러니까. 매기려고? 하여튼 뭐 행사 주최 측도 조금 너무 무성의했던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실제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걸 또 보죠. 이게 이제 연일 그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원욱 의원에 대한 건데요. 이제 징계 청원이 지금 벌써 5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6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건이었죠. 그 이원욱 의원한테 문자 테러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당 내부에서 그 어느 조직이었지? 하여튼 그 조사를 해봤더니 문자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다. 네네. 네. 이재명 지지자일 수는 있는데 당원은 아니었다. 뭐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도 그렇게 당원인 것을 단정 지어서 SNS에 글을 쓴 거는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냥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원욱 당장 징계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이제 웃기는 게 청원했어요. 이 사람 이제 청원 그 이유를 보면은 강성 지지층 즉 자칭 개딸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개딸은 맞지 당원이 그렇죠. 아닌 거지. 강성 지지층인 건 맞지. 그러니까 강성 그렇죠, 지지층 그렇죠. 전부가 당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당원 있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청원 문장 자체도 좀 이상했고 뭐. 근데 이제 이원욱 징계 청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게 좀 아직은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머리가 세게 되고 있진 않아요. 그 분노가 지금 이원욱한테 억울하고 이원욱한테 그렇게 크게 끌린 건 아니야. 네네네.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이 주목을 많이 못 끌었어요. 이원욱 의원 자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더 억울하고 덜 끌렸는데 이제 억울하고 지금 많이 끌린 그 청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그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모든 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한다. 아 이게 그렇지. 김남국 예, 관련해 비판은 그렇죠. 이게 이제 김남국 비판하면서 이 대학생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 비롯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대학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그게 한 2만 5천인가 2만 9천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뭐 진상조사한다고 이것도 진상조사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서명들이 그거 아니냐 명의도용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대학생위원회 모든 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한다는 청원도 이제 그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얘들 명의도용했다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청원을 올렸고 이게 지금 한 3만 1,000명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3만 명인가 5만 명인가 그 동의안 통과되는 게 3만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튼 그 통과가 돼가지고 당에서 답변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조사단이 만들어서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사안을 본인들이 인지도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단이 만들어서 사안을 확인 중인 건 확인 중인 거고 그거랑 별개로 그 어떤 일반적인 눈높이에 따라 가지고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명하는 자세도 그렇고 그렇죠.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하면 박근혜 탄핵 소리하는 거 틀린 거라니까. 그렇죠. 네. 그 법정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입 다물고 있었어야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 양소영 위원장이 이제 라디오에 나서 한 얘기를 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6일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는데 그 이제 김영민이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거 그 국회의원 김영민이 이제 그 김남국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 대학생 위원장들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장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건지 조금 의문스럽다. 요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전략적이지 못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좀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비판을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김남국한테 했던 비판이랑 지금 이 개딸들이 우리한테 가하는 비판이 수위가 같냐고. 이제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뭐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이나 뭐 이제 인신공격 같은 게 심하게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고소 고발까지. 고발도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 지금 고발건 튀어나온 것도 있고. 네. 김남국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그 대학생 위원들이. 그러면 일단 그 김용민이 등치시켜서 그냥 대가니까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논리 구조를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뭐 좀 단계를 밟아나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네. 이게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제 당직자하고 면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래서 그거를 알려달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공개를 못했거든요.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도 이게 선을 세게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커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만큼 뭔가 당 내부의 분위기는 그냥 니네들이 적당히 빠져라 이런 식으로 강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소영 고발건은 뭐냐 그러면은 요걸 잠깐 여기도 보자 그러면은 또 아주 우리한테는 듣보인데 하여튼 유튜버가 한 명 등장하네요. 이제 김디디라는 유튜버인데 이 양반은 그 민주당 청년위에서 활동 중인 이제 당원입니다. 네네. 1만 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보다는 한 8배 정도 규모가 큰 정치자만 따지면은 6배 정도. 네. 네.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규모의 유튜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양소영 고발을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고발을 선언했더니만은 이 양반 주장에 따르면은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놨더니 다음날 그 전용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용기가 지금 이제 전용기 뭐 아시다시피 비례의원이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용기가. 네. 전용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고발 그거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은 청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청년위원 차원에서 양소영한테 대응을 할 테니까 네가 고발 그거 좀 취하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슬쩍 김디디도 지금 청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전용기가 슬쩍 이제 뭐 나중에 우리 또 조직도 내부적으로 조직도 만들고 할 텐데 같이 일 좀 해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슬쩍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참. 네. 그냥 웃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알았다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디디가. 네, 김디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있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전용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소영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양소영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김디디가 빡쳐가지고 지금 막 전용기랑 통화한 내역도 녹취도 다 까겠다. 뭐 그러면서 지금 양소영은 원래 지금 한참 억울하고 뭘 끌려 있었는데 전용기까지 지금 싸잡아가지고. 네네. 전용기 저 새끼도 역적이다. 저거 수박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타겟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얘네들 진짜 이 십자가 밟기가 보통이 아니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지금 전용기가 아시다시피 그 비례로 지금 선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지역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 을 지역구 부위원장입니다. 네네네. 근데 화성시 을 지역구 위원장이 누구냐? 이원욱이야. 이원욱 의원이 수도권 의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용기가 그러니까 개딸 입장에서 처신을 잘했으면은 거저먹는 지역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네, 이원욱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청원 올라왔잖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순지까지 가가지고 미온털이 잔뜩 바뀌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전용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무주공선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개딸들의 어그로를 같이 먹어버린 거야.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전용기가 어떻게 이걸 극복을 못해버리면은 다음 총선에서 화성시 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버려야 되는 지역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찍을 놈이 없다. 네, 찍을 놈이 없다. 지역위원장도 배신자, 지역 부위원장도 배신자. 사고 지역구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이제 근태기 여기 가지. 근태가 성남 가지. 성남에 급비대지라고 화성시 을로 가라 그냥. 아니면 저기 누구야 통영에서 올라오는 거기 누구야?
방통 예전에 그 방통위에서 그 룸살롱 갔다가 예, 양 모시기. 양부남이었나? 아니지. 양문석? 양문석. 예. 예. 양문석 지금 수도권 쪽 그 뭐 어디 한 군데 가려고 그런다는데 여기 가라 양문석. 이건 먹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양소영은 또 어떤 사람인가?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름을 그동안 들어보셨을 텐데 짤막하게 양력을 보자면은 16년에 일단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대표 시절이죠. 16년이면은. 네. 당대표 일단 16년이면은 그 김종인 비대위한테 넘겨주고 당대표 그만두셨을 땐가? 16년이면. 예, 그러니까 몇 월에 왔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당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개명하고 개명하면서 이제 그때 들어왔던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 양반도 총학 출신이에요. 삼육대학교. 네. 총학 부위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16년에 입당해가지고 20년까지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고인물이네 상당히. 이렇게 네, 그러네요. 짬밥이 좀 되네요. 그 이제 그 학생회 부회장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 이력을 해가지고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중앙당 또 사무당직자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력을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장경태 테크트리를 네. 이제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학생위원회 이번에 지금 이제 대학생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양반이 그 선출된 게 작년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단독 출마예요. 당시 후보가 이제 총 5명인가 6명인가 그랬는데 양소영 위원장 뺀 나머지들은 뭐 이런저런 격투 사유를 들어가지고 다 커트를 시켰어.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커트 시킨 게 정당하게 커트를 시켰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깜깜이 선거로 이렇게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재명 키즈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16년부터 시작했고 당직자로 쭉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류를 타야 되니까 이재명 쪽이 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무원 같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양소영 그 대학생 위원장 둘러싸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JTBC의 5월 29일 보도. 네, 아 제가 본 것도 이거 같네요. 아마. 네네. 예. 그래서 그 면담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직자와의 면담 자리.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에서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이제 양소연 위원장을 상대로 들어온 청원을 들면서 청원 동의 당원이 수만 명에 이르니 양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도덕성이라던가 도덕적 잣대 같은 워딩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당신이 비명계 편에 쓰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JTBC에서는 이제 A씨라고 익명 처리가 됐는데 이게 백광현 앵커가 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름입니다. 네. 예, 정무 부실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당대표실. 네. 김지호 트위터 닉네임 바른소리. 바른소리 김지호. 네임드죠. 예, 네임드죠. 쩔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터지고 나니까 당에서 이제 입장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25일 만남은 대학생이 관련해가지고 25,000명 당원 청원 지금 이제 3만 명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 도용 성명서 발표 중에 보도를 본 비서실 관계자가 양 위원장에 대한 걱정으로 개인적 만남을 청한 것이다. 걱정으로 청했다. 이 변명은 그 백종선 등의 이제 그런 행태에서 종종 나오는 안부 문자 보냈다. 걱정돼서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 그런 얘기 백종선이 많이 했잖아요. 이거 무슨 성남 종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평소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서로 소통하던 사이라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백총이 얘기하기도 김지호가 거기서 잘 써주고 그랬대. 애들한테. 네네. 구워 삶으려고. 그렇죠. 이제 평소에 이제 잘 닦아놓은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게 당원들이 오해해서 고초를 겪고 있으니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로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맞는 자리를 두고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왜곡 해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당에서 입장에 나왔는데
이건 우리는 이제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백종선 등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 발음 소리가 온라인에서 얼마나 지독했잖아요. 보면 리플 달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위터뿐만 아니라 그 어디 뭐 저기 그 커뮤니티 유명한데 어디냐 요리 커뮤니티. 빨리쿡? 네, 파리쿡 같은데 그런 데서 단 댓글들 보면 정말 독하고 더러운 댓글 달았던 놈 아닙니까? 발음 소리랑 또 그 뭐지? 예전에 그 정신에서 이렇게 그 특집 댓글 특집 한 적 있잖아요. 띠리리리리. 네, 띠리리리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온라인에서 하는 그 쓰는 워딩들만 봐도 얼마나 얘가 그 더러운 놈인지 알 수 있는데 네네. 이 대학생 위원장 29살짜리 데다가 방에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그 겁 주면 얼마나 고 달리겠냐고. 겁을 줬을지 아니면은 뭐 좋은 말로 했을 수도 있죠. 너 여기서 잘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야 이런 도덕적 잣대 이런 거는 비명계 애들이나 쓰는 거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근데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대표실 불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압박으로밖에 안 와닿는 거죠. 1시간만 너무 길다 진짜. 유라하려면 나 같으면 정말 유라의 목적이었으면 이 대학생 위원들 회견에 참가한 대학생 위원들 다 불러가지고 고기 300이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겠다. 야, 니들 그렇게 처신하면 안 돼. 여론을 잘 읽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면 또 모르겠다. 근데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그것도 뭐 당대표실에 불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위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달들도 지금 개딸들로 이제 비롯되어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개딸들이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 개딸들이 원흉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 불만스러웠던 게 요 기사 지금 한 1, 2주 정도 지금 이제 개딸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저께 본 그 연대와 공생 그 대전 포럼에서도 이제 개딸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기사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연대와 공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무당 유튜버라는 워딩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처음. 네네. 신재민 의원이 처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만큼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유튜버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널리 퍼뜨릴 만한 그런 이제 시각들을 많이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개딸 프레임이거든요. 개딸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개딸 네. 프레임에 좀 같이 편성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사가 보도가 되는 네.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큰 줄기를 보면은 네네. 예전에 뭐 극성도 오빠 아니면은 뭐 그렇죠. 문파 뭐 네네. 강성 문파 뭐 이런 식으로 금연 문파 뭐 그렇게 네네네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거랑 사실 너무 맥이 다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개딸들이 지나친 게 분명히 있는데 네네. 다루는 방식은 너무 올드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쭉 나온 와중에 중앙일보에서 오히려 좀 이거 한번 건져볼 만하다 싶은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요 기사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6월 2일 날 보도된 기사고 제목은 이현욱 엑스팔레 쪽팔리겠죠. 네네. 이현욱 쪽팔린다. 네. 이런 유튜브와 밀착, 황교안 폭망, 닮은 요즘 민주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황교안이 큰일 해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이해찬이랑 막 이게 갑자기 반사이익으로 거저 먹어가지고. 아유 참 진짜 황교안이 큰일 했습니다 진짜. 요 이제 기사 제목의 워딩은 그 친이재명 유튜브 채널 시사 급발진. 진짜 다 처음 들어보는 네, 애들이 네. 아까 김디디도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방송 중에 나온 워딩이고 이게 이제 3월 16일 날 올라간 쇼츠 영상에 이제 나온 워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쇼츠 영상이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히트친 영상이에요. 네. 여기 나온 이제 좀 워딩을 좀 골라보면은 뭐 아주 이제 쌍욕 막말을 합니다. 조홍천한테 이제 뭐 응천아 너 정치하잖아. 조홍천 민주당 의원 맞냐? 안 보이냐고 이 야, 아이고 이거 우리 아무튼 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안 보이냐고 야, 아가리 벌레로 욕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막 한 거야. 욕들을 쇼츠에 대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요 쇼츠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 제명이네 말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속이 뻥 뚫리는 찰진 욕이다.
몇 번을 들어도 좋다. 뭐 쌍욕을 듣고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다. 뭐 구독 완료했다. 막 그런 소리. 그리는 이제 아주 그 열렬한 그런 반응을 얻어낸 그런 쇼츠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쌍욕을 듣고도 니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거지. 그 참 예전에 그 저희 뉴비 시절에 네네. 권 기자님 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권 기자님 그때 얘기하면 뭐 개새끼 정도까지 하셨던가? 그렇죠. 예. 놈 이런 것도 안 하셨잖아. 예. 그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욕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지 말라고. 참 그 온도차가 느껴지긴 한다 이런 거 보면.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욕하면은 우리가 우리 방송 이렇게 욕하면 우리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겠지. 아우 뭐 혼날 걸요 많이. 구독자 떨어져 나가진 않더라도 이제 혼은 나겠지.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에피소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이 미쳤나 이러실 거예요. 갑자기 그렇지.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 얘기해놓고. 네,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참 이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 맞는 말이겠지. 맞는 말인데 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저급하다. 뭐 진짜 별 내용도 없고 이거를 쇼츠로 해가지고 조회수에 100만을 넘기다니. 그러니까요. 쇼츠가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하지만 참 한심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는 엔터테인에 가깝죠. 네네. 어떤 정보도 없고 그냥 욕하는 거잖아. 옛날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진짜 저렴한데? 너무 저렴한데? 이게 이제 점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그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요 정리점 하면서 찾아봤더니만은 이게 뭐 얘는 누구야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변별력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얘들이라고 뭐 취재를 해가지고 무슨 특종을 잡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은 정세를 판단할 만한 어떤 그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이런 선정성 경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채널 이름도 보니까 그냥 각오하고 만들었네. 시사 급발진하겠다는 그러니까. 욕이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참 얼마나 벌어가나 보자. 아유, 그것도 쏠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만씩 구독자 들어오면 우습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걸로 뭐 몇 년이나 벌려고. 저도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컨텐츠가 확실하다. 네. 그런 채널들이 꽤 있는데 10만 넘어가는 경우 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저기 이재명이나 뭐 김어준 혹은 이동영 그쪽 류에 붙어가지고 빨판상어처럼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욕만 좀 해도 구독자 10만씩 넘어가고 그래버리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거품이 심합니다, 진짜. 거품이 심해. 이 거품이 빨리 꺼져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또 이제 그 이원옥 징계건 같은 경우도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징계건이 이제 제출된 징계를 하자는 그런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고 징계건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4일 최고위에서 이제 최고위원 서은숙이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지난주에도 출연했고 네. 또 출연하네요. 그러니까 뭐 당의 징계가 일반 당원에게 엄격하고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할 수는 없다. 당의 징계가라고 징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원욱이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으로 단정해 당 대표와 개딸에게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 이거 다시 좀 반복하지만은 개딸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개딸 당원은 아니겠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개딸은 다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제 단정을 짓는 거지. 그것도 참. 이거는 딱 구분해가지고 반박을 했어야 했는 말인데 이거 제대로 구분해서 반박하는 그 반박 워딩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뭐 아무튼 요 발언이 최고에서 이 발언을 하고 나가지고 요 당일부터 해가지고知名 유튜버들이 집중적으로 서은숙 발언을 확 띄웠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청원이 올라왔다 단계에. 네. 그렇게 이제 타임라인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지금 뭐 당이 혁신한답시고. 이상하게 지금 프레임 뒤틀어가지고 대의원제가 적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요 대의원제 폐지가 이제 국회의원들 입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오르내리기 한 일주일 전쯤부터 새누리랑 이재희 같은 데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당시에 보면 박찬대도 출연을 하고 뭐 정청래도 출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네.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이동형이나 새날 진행자들이 이제 막 대의원제 그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맞장구 치면서 맞다고 그게 적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맞장구 치고 났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대의원제 폐지가 마치 혁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런 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거는 지금은 어느 쪽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저는 좀 애매해요. 그냥 뭐 쿵짝이 그냥 네. 한 몸이니까. 그렇죠. 한 몸으로 네. 그냥 한 몸 거의 일치가 돼버린 거라고 저도 그렇게 게다가 봅니다. 뭐 정청래 이재희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그쪽이. 정청래도 원래 낙곰수 쪽에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든 거기서 뭐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김호준 뭐 그래도 여전히 불러주지 않나? 김호준이? 그렇죠. 뭐 딴지 게시판에서는 정청래는 아직도 부동의 그런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재희도 붙어 있고 그 서로 간에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랑 이재희 청취자들은 서로 간에 사이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서로를 그냥 네네. 그 간제로 그 배신자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정청래는 아직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구도죠. 그쪽은. 그 정청래 그러다 가랑이 찢어질 텐데. 좋죠. 그러면 확 찢어져라 그냥.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 보면은 그 이제 유인토 라디오 인터뷰가 나옵니다. 5월 25일 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랑 이제 같은 인식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인토 의원이 아스팔트 우파한테 매달렸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을 내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행태하고 비슷하다. 우리 몇 번이나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인식이 이 말이 이제야 나왔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그 어떤 그러니까 집회 같은 데서 모이는 네.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이게 판단하기 진짜 어려운 게 네. 사실 우리 쪽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네. 언제였냐면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였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님 마지막 행보였죠. 네네. 그때 그 이낙연 대표님이 서울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유세를 다닐 때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분위기가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언제야 2016년 총선 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그때는 의원이구나 대표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지지 유세 다니실 때 그때 모이던 사람 그때는 완전 총선이니까 그때보다는 좀 적긴 한데 이건 재보궐이니까 네. 근데 재보궐 치고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시 사실 참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만 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 황교안 때도 정광훈이 진짜 사람 많이 모았거든요. 그렇죠. 얘네들도. 그렇죠. 진짜 만만치 않게 모았어요. 네. 뭐 이렇게 뻥튀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모인 숫자가 적지 않았거든요. 뭐 이제 걔네들 자기들 자체 추산은 그 박근혜 탄핵 때 네. 탄핵 찬성 집회 수준으로 모였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네네. 또 그랬는데도 이제 안 되는 거지. 선거에 나오면 깨지는 거지. 깨져버린 거죠. 네. 아주 그냥 판판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뭐 그 황교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정광훈이 동원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라도 했다고 칩시다. 지금 이 민주당은 뭐 자기 투쟁력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네, 완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실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네네. 뭘 믿고 유튜브 구독자 수 믿고? 그 구독자 허수가 많은데 그걸 모르나? 자 이제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 이제 인터뷰를 하나를 보면은 이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또 인용을 하셨네. 세계적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유튜브 정치 팬덤에 대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권위주의 동기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팬덤이 정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팬덤을 이용하는 게 팬덤 정치의 실상이다. 되게 이제 그 많이 동의가 가는. 네네. 지금 최소한 우리나라 그 정치 팬덤 현실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네요. 뭐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트럼피들이 트럼프를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지령을 내리면 거기 따라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각은 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막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보이지만은 또 이제 반면에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이다. 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보고 나니까 이제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그 화두만 따지면 되게 논란이 될 만한 네. 그런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 대표님 지지자들이랑 뭐 개딸이랑 본질은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굳이 이제 이거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문파와 개딸은 거의 개딸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적었다가 이걸 이제 연 대표님 지지자들로 고쳤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정체성은 그 문파에서 이제 뭐 연파라는 말은 일단 없으니까 연 대표님 이낙연 대표 지지층으로 정체성의 어떤 그 중심을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님을 잊자 버리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은 뭐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으로는 정치인 아니시니까 우리가 지지해서 누군가를 뭐 지도자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이낙연 대표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로 다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 대표님 지지자들은 개딸의 본질은 거의 다르지 않다. 거의 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둘 다 일단 정치적 고관여층인 거 맞잖아요. 그리고 네. 적극적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일단 예.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 정치 참여로 발현이 되는 경우에 정치 고관여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정치 참여로 발현되지 않으면은 아나키스트 되는 거야.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되지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거는 또 보면은 그게 이제 그만큼의 적극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적극성이라는 게 과격성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그 적극성과 과격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가치를 투영할 지도자를 발견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뭐 지금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들은 이낙연이고 개딸들은 이재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까지만 보면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크게 뭐 이제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캐릭터가 다들 다르죠. 네. 그런데 어떤 두 개의 집단을 놓고 보면은 집단을 구분해가지고 집단의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를 내보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크게 구분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발현 동기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보이는 행태 면에서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들은 개딸은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 뭐 되게 뭐 간단하고 허무한 답이지만은 이게 제일 확실한 답이거든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은 뭐 우리랑 개딸이랑 크게 차이 나는 거 없는데 그냥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느냐 거기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의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머릿속에 누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걸로 구분이 되지만은 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이 뭐 범죄자고 우리가 보기에 그다음에 뭐 지금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게 보면은 어떻게든 지 깜빵 안 가려고 쓴 거 이외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이룬 건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도 무능력자에 가깝단 말이지. 지 한 몸만 지킬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무능력자에 가까운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낙연 대표님과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제껴내더라도 그냥 이제 그 지도자와 지지자 간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도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재명이랑 개딸들 그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랑 대통령님이랑 비슷한 면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대통령님이나 연 대표님이나 보면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거의 출연 안 하셨잖아요. 네네. 쉽지만 백브리핑에도 안 나오셨지. 아 그렇죠. 네. 우리 한번 나와줬으면 싶었는데 좀 이제 그 진솔한 얘기 듣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멀리 하셨고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119 끝이 시작에 대해서 거기는 되게 선을 세게 그으셨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진영주의와도 굉장히 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것들과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지지자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자리는 오프라인이 아니면 거의 없어요. 연 대표님도 그 뭐 유세장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뵙거나 아니면은
그 한 번 했었지. 그 이제 대표님 콘서트 예전에 네네네.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뵐 일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행태의 차이가 나냐면은 뭐 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뭔가를 다이렉트로 지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뭘 해야 된다, 뭘 해달라. 뭐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배제 지지는 안 된다. 지지는 그 확장이어야 된다. 그렇게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뭐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나쁜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뭘 어떻게 뭐 댓글을 달아달라, 대빵 해달라, 뭐 사람 10명씩만 뭐 잡아달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죠. 이재명은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재명은 뭐 유튜브에 나가든지 아니면 지가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라이브를 하든지 심지어 막 그 실시간 채팅에다가 네. 막 지가 글을 쓰기도 하고 글 쓰고 슈퍼챗 싸달라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접적인 지시를 안 하시는 것과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이랑 또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기사에 인용된 그 율겐 하버마스의 이제 말, 정치인이 팬덤을 이용하려는 팬덤 정치, 팬덤을 이용하는 게 팬덤 정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이나 연 대표님은 팬덤 정치를 안 했어요. 팬덤은 있지만은 팬덤 정치를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네. 이재명은 가장 적극적인 팬덤 정치주의자고, 그러니까 그 점이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정치적 차질, 인격적 차질 같은 걸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이랑.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은 되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통을 해도 그러니까 소통의 자리가 많지도 않고 일단 이재명처럼 그러니까 덜 친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접적인 말씀도 잘 안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좀 뭔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들 혹은 이제 뭐 문파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지지자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은 던져놨거든요. 네네. 방향은 던져놨는데 이제 당신들 스스로 깨달아서 와야 된다.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에 한번 하셨던 것처럼 네. 바다에서 만나겠지 뭐 이런. 근데 이제 그 바다에서 만나겠지라는 것도 그렇게 방향을 스스로 찾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렇죠. 사람을 네. 믿은 거죠. 네. 네. 결국은 올 것이다. 돌아서 오든 네. 다이렉트로 오든 네. 깨달음이 빠른 사람은 다이렉트로 갈 거고 깨달음이 느린 사람은 빙 돌아서라도 결국은 오게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시겠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게 여기서 그 지지자들 개개인 간의 퀄리티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랑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이랑 개딸들은 지령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로봇이야 로봇.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유튜버한테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튜버들은 끊임없이 뭔가 지령을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네. 그게 또 걔네 돈 버는 일이고. 네. 그 개뚜껑이 그렇게 말하는 게 걔네들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닌 거야. 뭐 물어 그럼 묻고 짖어 그럼 짖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같이 짖어주는 사람들이 좀 줄었을 테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건 뭐 뚜렷하게 말씀도 안 해주는데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맨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이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온 줄 아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도자적인 면으로 봐도 이재명은 정말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사람들 막 부려가면서, 입석이 혀같이 굳는 사람들만 딱 세워놓고 주변에 아주 저 밑바닥까지 그런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일하기. 근데 연 대표님이 몰라, 그 체질상 안 맞아서 못 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시는 게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쉬운 길인데 못 가시는 거잖아.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신다는 게, 그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 염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은 염치가 있으신 분인 거지. 네. 그리고 이놈은 염치도 없는 아주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이 모르니까 나라 꼴이 이 꼴이 되잖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개딸 비교 대상이 개딸이라서 나은 거지. 결코 이제 뭐 완성됐다거나 훌륭한 사람들이라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완성이라는 건 없겠죠. 네. 갈 길이 존나게 멀지 여전히. 네, 네. 뭐 아직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와 이낙연 대표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된다. 우리 스스로 또 찾아야 될 길들이 있다. 그런 네, 것들을 네. 이제 염두를 해둔다면은 여러모로 좀 뭐 앞으로 판단하시는데 또 이제 지지를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 네. 네, 이제 이낙연 대표님 귀국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뭔가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님의 이제 귀국을 기다리면서 뭔가 시나리오들을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설레발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아시아경제 6월 2일 이렇게 기사 제목을 보면 이낙연 복귀에 깊어지는 야당 내홍, 파괴력 놓고 엇갈린 시선. 네, 이런 제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재성은 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뉴스킹 볼 때마다 유치. 네. 그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성이 본 그 이낙연 대표 귀국은 뭐 조기 귀국도 아니고 원래 예정대로 돌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바로 민주당의 총선을 이끌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리더가 되거나 이러는 것은 당장 어렵다. 이렇게 별로 영향가 없는 말이야. 그냥. 사실 뭐 근데 이런 당연한 저는 이거 말은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네. 예, 뭐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러겠다고 하셨고, 뭐 당장에 뭐 저기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가 인터뷰에서. 알아서 네. 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이렇게 야,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어떤 대립 구도를 이낙연 대표님의 귀국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언론은 바라겠죠. 예, 당연히. 빌드업을 막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거는 뭐 최재성 씨가 그냥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 뭐 만만했네 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YTN의 EMP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귀국을 하면 새로운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그거 이제 좀 이제 분탕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네. 국힘 의회에서의 그런 이제 입장이 기대하고 있네요. 네, 입장이죠. 근데 이거 분탕 제대로 터지면 니들이 좆될 텐데 제대로 분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그거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같은 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된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낚시하는 심정으로 강태공의 세월을 당분간 보내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아니 뭐 강태공의 심정은 아니지만 이낙연 대표 귀국하시면 그냥 북 콘서트 다니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다 얘기가 다 돼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긴 하는데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 세 가지 대표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호남, 두 번째는 4050. 그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4050을 대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30 여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지지의 어떤 축이 되는 그렇죠. 네, 그룹들을 얘기를 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세 가지를 대표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광주 가면은 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1%도 안 나온다. 1%? 뭐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한 4%, 2% 이렇게 나온 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렇고요. 근데 그 KBC지 광주 방송. 네네. 거기서는 그래도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재명이랑 격차가 크죠 아직까지. 크죠.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1%는 너무 작게 얘기한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엄경영 그 연구소 소장의 말은 그냥 뭐 완전히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은 그 확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중도 무당층에서 다만 이제 뭐 당내에서의 입지는 아직까지 좁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엔 충분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 지지층에 대한 소홀이 없다 아직까지. 네 예. 자 그다음에는 다음 날 6월 2일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우리 영감님, 네. 목포 영감님 출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친명 대 비명 갈등 구조가 심해지지 않겠냐는 김종배 씨 질문에 그러한 것은 일부 참새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럴 때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민주당의 난국을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민주당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또 미온족 태도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왜 이렇게 그 바라는 거야? 맡겨놨나 뭐? 제 딴의 훈수겠죠. 국민은 모르겠고 뭐 지금 구도상의 이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지지 뭐 당장은 금방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민주당 이렇게 뭐 이재명 때문에 힘들었다 치고 뭐 힘들었는데 그러면 뭐 이낙연 전 대표 당신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할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뭘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만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자, 어쨌든 근데 단호하게 일단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연 대표님 그 귀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뭐 기대하는 바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연 대표님이나 대통령님이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복귀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복귀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실패 과정들을 틀림없이 미국 가서 돌아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책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어떤 그 반성의 어떤 그 계기로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자료라면 자료일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패한 이낙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뭐 믿고 따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당장에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이 답답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귀국 맞춰가지고 5월 24일 날 이제 미국 콜로라도 타임즈 여기도 이제 한인 언론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요거는 뭐 지난 4월 달에 이제 사실은 그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인터뷰 해가지고 요거 이제 기사 링크는 저희가 방송 올리면서 링크를 하나를 따로 이제 뭐 게시판에 올리든지 해드릴 테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기사 전문을. 조금 분량이 저희가 다 전문 다 소개하기엔 분량이 좀 돼가지고 몇 가지 이제 질단만 소개를 할 텐데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저희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인터뷰가 이제 먼저 이제 질문 전에 부연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연 대표님은 일반적으로 그 뭐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는 경우를 점처럼 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연 대표님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잘못에 대해 그때그때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개인으로서도 개운하고 다음 행동을 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저희 인트로에 이제 적었던 인트로 내용이랑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오세훈이랑. 네, 오세훈은 그냥 뭉갰죠. 네. 뭐, 잘한 짓이라고 뻗대고 있죠 지금. 예. 프레임질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네네. 국제기관이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 검증 과정에 한국이나 다른 관련국들도 참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일본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공동 대처할 수 있게 어떤 기구를 만들다던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뭐 좀 같이 조율을 해야죠. 네. 국가별로 이제 한다던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본도 그러지 않았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 방출되는 지금 현 상황 이 결론 자체보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이제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국제적 그렇죠. 공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좀 더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 그 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 확보한 거기서 나온 결론 같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어찌됐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 지금 막 윤석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우기고 있잖아요. 그냥 괜찮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면은. 그러니까 불안감은 이렇게 쉽게 가셔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IAEA에서 뭐 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인가 네. 뭐 또 거기서 검증을 뭐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한 기관에 네. 뭐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만 네.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만 그 불안감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룹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검증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네.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의심돼서 해봤는데 괜찮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권위로 약간 누른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강하고 우리나라 뭐 시찰단 갔다 왔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냥 요식행위하고 왔잖아. 그냥 둘러보고 온 거잖아요. 둘러보고. 뭐 제대로 된 자료도 하나 못 만들어 왔잖아. 왜냐면은 뭐 오염수 샘플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의미하게 갔다 온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 대표님은 아무튼 이제 그 결론 자체보다 이제 오염수 방출하게 되는 그 상황, 이 결론 자체보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정치인이 국민과 함께 호흡할 방법이 있다면 사실 우리 오늘 네. 전해드리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이낙연 전 대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공공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업무의 출발입니다. 공공의 문제는 개개인의 삶이 어우러지거나 엉클어지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등 공직자는 개개인의 삶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후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한 이후 첫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지를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 구민들을 직업별로 만나 그 애환을 들으라고 답변하곤 했습니다. 이 이유가 참 좋아요. 네. 네. 직업에 따라 쓰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정치인이 그 용어도 모른다면 그 다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후배들에게 우선 직업별 용어부터 알아듣도록 하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네. 정치인은 항상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소망을 이해하면서 고통은 덜어드리고 소망은 이루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보람입니다. 너 만약에 같은 질문을 이재명한테 하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소리나 하지 않을까? 트위터하고 유튜브 많이 출연하고 했을 거라고. 그 이제 연 대표님은 대중하고의 접점을 이렇게 이제 잡으시는 거죠. 팬덤 정치가 아니라. 네.
소통이 왜 어려운지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거를 그렇죠. 대답해 네. 주신 거고 후배 정치인들한테 네. 쓰는 용어부터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분명히 똑같은 한국어인데 못 알아들 수 있거든. 그렇죠. 직업이 다르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 그렇죠. 바라보는 전문성이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직업으로만 말씀하셨지만 뭐 이를테면 뭐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렇죠. 하긴 뭐 직업 따라 또 세대가 갈 수도 있겠거나 학생도 직업이라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말부터 알아들어야 된다.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대목을 보면 또 요런 대목에서도 이 팬덤 정치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인터뷰 기사는 전문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이제 네. 뭐 이제 대표님 향후 일정 보면은 오늘 지금 이제 아마 현지 시간일 것 같은데 1시에 이제 워싱턴 댈러스 공항을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다. 워싱턴에 지금 시차가 몇 시간 나는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튼 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6월 4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마인 공항으로 이제 독일로 입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 이제 강연 예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4일 오후 2시에 이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입국을 하시죠. 귀국을 하시죠, 드디어.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아마 출국 때 한 10배 이상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게 오후니까 시간이. 그렇죠. 토요일 오후니까 마치. 네. 출국은 평일 오전이기도 했고. 네. 뭐 이제 그래서 그때 출국 때는 저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녹음 시간이 아마 겹칠 것 같아가지고 못 갈 가능성이 크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이제 간만에 좀 설레는 그런 이제 일정이 하나 잡혔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산마을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7일 대통령님께서 SNS에 올리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양산 통도사의 봉축 법요식, 성파 종정 큰 스님의 봉축 법어가 중생들을 깨웠습니다. 이 세상 고통은 사랑과 자비의 헌신 없이는 줄어들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제 몸에 담는 비원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비의 한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에게는 회심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의 등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를 이제 조계종 큰 스님이 한 말씀 중에 이제 일부를 인용하신 건데 뭐 이제 그 조계종 큰 스님이 당연히 하신 말씀이니까 대통령님이 인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봉축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길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요 구절이 후반부 마지막 구절이긴 한데 그래도 요 구절을 인용하신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은 사랑과 자비의 헌신 없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고통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뭐 질병의 고통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제외한 그 자연 발생적인 고통을 제외하면은 인간의 고통은 뭐 거의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이라는 건 전이가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이되는 고통들은 뭐 대물림이나 혹은 복수를 통해서 내 고통이라는 감각을 딴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자비의 원신이란 뭐냐? 이 고통의 대물림을 끊는 게 자비의 원신이죠. 딴 사람한테 고통을 내가 받았을 때, 씨발, 그러고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사귀어버리면은 이 고통은 내 등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폭력의 대물림을 막는 것도 이런 이제 방식인 거죠. 네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인간사 전체를,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좁게 보면은 혹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아까 이제 그 김종민 의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의 이제 그 가장 정점은 결국은 이제 타협이고 그다음에 타협이라는 건 출구 정렬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지 갈등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박근혜 탄핵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를 때려 죽여야 되고 세상에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될 그런 그
악의 근원 같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게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지지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원한충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시에 결자해지 하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당신이 선택해서 당신이 결자해지를 하면은 나도 내 원한을 다 풀지 않고 이 수위에서 끝낼 테니까 여기서 그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잡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네. 하야하고 네. 하와이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결자해지라고 하면은 뭐 결자해지죠. 근데 그건 도망간 거에 가깝고.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비한 생각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이라는 게 포용력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수용하는 게 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하신 이 대통령 올리신 말씀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가보면 네. 5월 29일에 또 남기신 글을 보겠습니다. 부산 YMCA 이사장, 부산 생명의 전화 이사장, 우리 결의 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상임 대표 등을 영입하며 부산 지역 의료계와 시민운동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셨던 고 김동수 박사님의 영면을 삼가 애도합니다. 많은 활동을 함께하면서 제게 늘 큰 사랑을 주셨던 박사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수 박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향년 97세로 이제 타계를 하셨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천수를 누리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평양 출생이시고 6.25 때 이제 피난 오시는 와중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지병으로 척추측만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이니까 걸음이 빠르지가 못하잖아. 네. 그래서 피난 도중에 이제 가족들이랑 헤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가 되셔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때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전쟁과 치료하는 이제 의사의 조수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의사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꿈을 키우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만학도로 늦게 부산 의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로서도 보면은 국내 핵의학이랑 내분비학의 선구자로 그렇게 이제 꼽히는 분이고, 그래서 2006년에는 핵의학 발전에 공로가 큰 원로에게주는 청봉상을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업적을 세우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활동을 틈틈이 하셨는데 78년에 이제 부산 생명의 전화를 설립했고 초대 원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네. 아마 대통령과의 접점 여기서부터 생기지 않나 싶은데 91년에 이제 부산 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북한 동포돕기 운동에 이제 많이 뭐 자기 그 사저도 많이 출연을 하셨고, 네네.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대통령님이 산린 동포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동포 방문하시기 전에 산린 동포 협회랑 그다음에 국내 어떤 이런 그 통일 단체들이랑 대통령님한테 좀 방문 좀 해달라고 그런 청원서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네. 청원서에 보면 이 김동수 박사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지금 시민사회 인사들은 좀 보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입지전적인 분이셨고 자기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제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참 지금 시민사회에서 찾기 힘든 그런 인물 같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는 다 생계형이잖아, 대부분이. 그런 게 또 많죠. 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고 김동수 박사님의 네,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서울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네, 6월 1일자. 네, 문 전 대통령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에 빠졌다. 요건 이제 그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라는 겨우살이 사진을 이제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그 정상기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그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제 요분이 그 26일 날 대통령 사저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평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잠깐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지난 4.3 3월 3일 날 네. 75주년 4.3 이제 추념식에 참석하시려고 이제 제주도에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이제 제주공항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그 이제 VIP실에서 계셨는데 VIP실에 이제 이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 겨우살이 사진이.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진 처음 보시는 순간부터 뭔가 꽂히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눈여겨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공항 그 공항장이 이제 그 접견 나왔다가 네네. 대통령이 딱 보고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작가는 누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가지고 한번 작가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날 요 공황장이 얘기를 듣고 이 작가님이 제주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입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요 겨우살이 사진이 발굴된 건 근래이긴 한데 관공서마다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황장이 이 작가님한테 연락을 넣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뵙고 싶어 하신다. 이 작가님 또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당일날 이제 대통령님 사전 일정 끝내시고 나면은 제주도에서 뵈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내가 지금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그렇게 짧게 뵐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대를 드릴 테니까 양산을 한번 와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대장을 이제 정식으로 공식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 5월 26일 날 이분이 이제 초대를 받으시고 양산에 이제 그 사진 2점을 들고 사진이 되게 큽니다. 근데 뭐 전지 사이즈쯤 되거든요. 엄청나네. 그 액자에 들어간 그 두 개를 들고 이제 양산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사진에 어떤 특별하게 제목을 안 붙이세요. 안 붙이고 그냥 넘버링만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진의 그 주인공이 겨우살이인데 괜히 이제 그 제목을 붙여버리면 감상이 이제 제목 따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겨우살이 본연을 보고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느끼라는 거지. 네네. 그런 취지로 이제 넘버링만 붙이는데 아무튼 뭐 557번이나 789번 같은 경우는 되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넘버링이 800대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두 작품을 들고 가셨고 대통령님이 내돈내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작품을 다. 네, 뭐 어련히 그렇게 하셨겠죠.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선물로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제 생각은 이 양반이 팔려고 들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그냥 받으실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 괜찮다. 네. 이런 거 뭐 적절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신 걸 보면은 뭐 그 대통령님은 이제 겨우살이의 강한 인내심이라는 꽃말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애초에 그 겨우살이 사진을 찍게 된 게 어떤 제주도의 역사나 제주도 원주민들의 삶과 겨우살이의 모습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점도 되게 이제 흡족해 하셨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밀리에 다녀온 터라 지금도 좀 얼떨떨하고 그런데 뭐 따뜻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평산 책방에 대해서도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부축되고 방문객들 일일이 사진 찍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딱히 문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본 거야.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보면은 헤어지는 순간에도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좋은 작품을 더더욱 기대한다고 격려해줘서 뭉클했다. 꿈이 묻는 이웃집 선한 아저씨 같은 푸근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제 문파문들 보면은 배 아파서 속 뒤집어지는 그런 소식이지. 그런 거 아니야. 맨날 뭐라 그러지? 덕후는 개를 못 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분야에 열심히 매진하시다 보면 어느 날 대통령님이 알아보시는 날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뜨거운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평산에 와서 죽치고 있으면. 아니 죽치는 거라 이 초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님이 손도 잡으시고. 초대 안 받아도 돼. 야 어느 날 대통령님이 그 유튜브를 보다 우리 방송을 듣고 나이브 TV 그 사람들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손잡아주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기분 좋죠. 뭐. 그러면 정말 뻐렁치지 않을까? 근데 뭐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그럴 또 일이 굳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전혀 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평행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타노스 죽이기부터 더 어려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